제 나이 67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나쁜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나쁜 사람을 잘 못 알아봤다는 게 맞겠습니다. 평생 포장마차에서 국밥을 끓이며 살았던 여자가 사람 속을 어떻게 읽겠어요? 오는 손님마다 배고프면 밥 한 그릇, 힘들면 소주 한 잔.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게 4년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더니 그날 저녁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40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인사도 없이 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국밥 끓이면 제가 서빙하고, 제가 손님 받으면 남편이 계산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맞물려 돌아가던 일이었는데, 한쪽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포장마차 정리하고 남은 돈에 남편 보험금을 합쳐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전세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두 아들이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 저도 제 살림을 꾸리면 됐습니다. 큰아들 경수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또 명절이 지나도 연락이 잘 없으니 서운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지만 짧았습니다. 뭔가 말하다가 서둘러 끊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 며느리 선영이가 남편이 본가에 자주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더군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아들 경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강유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으러 왔을 때부터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엌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냄비 좀 오래됐죠?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로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런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날 유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밥은 어떻게 드세요? 뭐 대충 차려 먹지. 혼자인데 뭘 거창하게 해. 어머님, 대충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님 나이에 잘 드셔야 기운이 있죠. 제가 자주 올게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주 오겠다는 말. 실제로 유진이는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반찬을 해서 오기도 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부엌에 들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경호도 같이 올 때가 있었지만 유진이 혼자 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저도 마음이 쓰이고 경호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서 모시면 안 될까요? 저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한다고. 그랬더니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진짜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요. 어머님이 좋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투박하고 묵직한 사람이었지 그런 말은 잘 못했어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작은아들 내외가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이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는 냄새였어요. 남편 가고 나서 4년 동안 아침마다 혼자 냉장고 열어서 뭔가 꺼내 먹었는데 누군가 차려놓은 밥을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밥 한 끼 값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유진이는 살뜰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파스를 사왔고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다음날 바로 죽을 써왔습니다. 병원도 따라다녔습니다. 대기실에서 옆에 앉아 진료 결과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이 꼭 딸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라 딸이 없었거든요. 딸이 있었으면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큰아들 경수 이야기를 꺼낸 것도 유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쪽이 어머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쓰여요. 뭐, 다들 바쁘지. 바빠도 어머님한테는 연락을 드려야죠. 경우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워낙 형수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대요. 어머님이 서운하실까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선영이 눈치를 본다는 거.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내서 들으니까 또 서운하더라고요. 유진이가 제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유진이가 한 말이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큰아들 경수와 저 사이를 흔들어 놓으면서 자기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어디 보관하세요? 제가 어머님 것도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서류? 그냥 안방 서랍에 있지. 도장이랑 같이요? 응, 거기다 있어. 유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하는 유진이 등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살뜰한 며느리가 서류도 정리해 주려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갑자기 큰아들 경수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사실 유진이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어두운 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굳이 불을 많이 켤 이유가 없었거든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데 뭘 환하게 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집 안 곳곳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녁에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나고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경우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신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이는 제 생일도 챙겼습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 경우한테 물어봐서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생일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왔는데 미역을 참기름에 먼저 볶고 멸치 육수를 낸 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끓이던 방식이랑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끓였냐고 했더니 경우한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끓이시는지 경우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님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생일부터 저는 생일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됐었습니다. 경수도 전화는 했지만 짧게 끝났고 경우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지만 바빠서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어릴 때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어머님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고아라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컸다고. 그래서 더 살뜰한 거구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싶었습니다. 유진이 손을 한번 꼭 쥐어줬습니다.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다 준비된 말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집에서 저 말을 써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 감정을 이용당한 거지 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안방 서랍을 한번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류들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파일 정리를 해드릴까요? 중요한 것들은 따로 묶어두면 나중에 찾기 편하거든요. 그래. 내가 해주면 고맙지. 어머님 도장은 여기 있는 거 맞죠? 응, 저기 빨간 통에 있어. 유진이가 빨간 통을 집어들더니 한번 확인하고는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확인한 건 도장이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혼자 꺼낼 수 있는 자리인지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경우와 유진이가 나직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집 같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수가 찾아온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봤더니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뜸한 아이였는데 예고도 없이 나타나니 저는 반갑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눈빛이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경수야, 갑자기 왜? 밥은 먹었어?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들어오면서 경수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유진이는 마침 장을 보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경우는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경수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내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경수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 7천만 원짜리. 응, 그게 왜? 그게 경우 명의로 이전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잠깐 경수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법무사 통해서 보증금 이전 위임장이 접수됐다고요. 엄마 도장이랑 서명이 있는 서류로요. 엄마가 경우한테 넘겨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서류 쓴 적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온 거잖아요. 경수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법무사 관련 서류 접수 확인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언제 이런 걸?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경수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아주 짧았습니다. 금방 환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경수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형수님, 잠깐 앉아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경수가 방금 저한테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전 위임장 얘기를. 유진이가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유진이가 오히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왜 어머님 보증금을 이전해요?
내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형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해서 어머님 재산에 손 뗄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괜히 경수가 왔다 싶었습니다. 경수야,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엄마, 내가 2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모르겠어? 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유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못마땅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형님은 저희가 같이 사는 거 탐탁지 않게 보셨잖아요. 그건 지금 상관없는 얘기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곁에 있으니까 형님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경수를 나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수야, 유진이한테 왜 그래? 걔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경수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운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그런 눈빛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안방 서랍에 뭐가 있는지.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됐다고. 괜히 왔어. 그냥 가. 경수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경수가 저런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이런저런 말을 쉽게 꺼내는 성격이 아닌데. 유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경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요. 형님이 혹시 나중에 어머님 재산 문제로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 말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경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운하다는 눈빛. 아들이 저한테 그런 눈빛을 보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방 서랍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열어봐야 뭘 알겠어.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도장 위치 바꿔놔요. 그리고 서류 한 번만 확인해 봐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유진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저는 경수 문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국을 더 떠주면서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경수가 다녀간 뒤 유진이는 더 살뜰해집니다. 그리고 경우가 혼자 있는 시간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내가 틀렸나 싶을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와서 유진이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직도 언짢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서류들 파일 정리 다 해뒀어요. 임대차 계약서, 보험 서류, 의료 기록 다 나눠서 묶어뒀어요. 그래, 수고했다. 도장도 원래 자리에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 다 확인이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도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저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경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유진이가 바로 경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나직이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호가 나오면서 제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경호가 도로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하려다 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경호는 원래 속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생각하는 걸 바로바로 꺼내는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유진이가 경호한테 한 말을 형이 어머님 재산 노리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어머님이 혼자 형한테 연락하시거나 서류를 보시면 안 된다고 자기가 다 관리할 테니 경호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고 그 말을 들은 경호가 그날부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말했던 게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경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엄마, 저 법무사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위임장 접수는 현재 처리 보류 상태래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법무사 가서 취소 신청해야 해요. 엄마가 동의한 서류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어. 알아요. 그러니까 취소해야 한다고요. 엄마,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야, 혹시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경수가 숨을 한 번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봐요. 제발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정리가 된 서랍. 유진이가 깔끔하게 묶어놨다는 그 서류들.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볼까 하다가 결국 닫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유진이가 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유진이가 알고 끓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곧 밥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 저는 대답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뭘 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경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봐요. 제발이요. 그 말을 흘려보내면서 저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다녀간 뒤 유진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더 살뜰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아침을 더 정성스럽게 차렸고 저를 데리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유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안 아프세요? 무릎이 좀 뻐근하긴 한데 뭐. 무릎이요? 어머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정형외과 예약해 드릴게요. 됐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그냥 넘기시잖아요. 안 돼요. 제가 예약할게요. 유진이가 실제로 다음날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사람처럼. 그러는 사이에 경우와 저 사이에는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경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주말에도 유진이와 둘이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유진이가 대화를 이끌었고 경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부부가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경우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마침 마트에 나가 있었습니다. 경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경우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경우야. 네. 너 요즘 어떠냐? 엄마랑 말할 시간도 없네. 바쁘죠, 뭐. 바쁜 거 아닌 거 알아. 뭔 일 있어? 경우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선을 거뒀습니다. 없어요. 엄마, 밥 언제 먹어요? 유진이 오면 먹어야지. 경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경우 옆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둘이 나란히 있었는데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제 옆에 앉으면 이런저런 회사 얘기도 하고 밥은 뭐 먹고 싶냐, 어디 아프지 않냐, 그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우 일찍 왔네. 배고프겠다. 금방 해줄게. 유진이가 들어오자마자 경우의 표정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쳤습니다. 그냥 안에 들어오니까 안심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볼 수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유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유진이가 문자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 얘기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럴까? 어머님, 형님이 자꾸 오시면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형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지금 어머님 상황도 아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가 경수한테 연락했고 그날 경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유진이가 경수한테 어머님이 지금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경수를 만나기 싫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더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려고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유진이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접수 확인했어요. 아직 보류해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쪽이 자꾸 건드려서.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수 확인, 보류.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전 위임장이 접수됐다고. 저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유진이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보류해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이해가 설마 하는 마음이 자꾸 버텼습니다. 2년 동안 살뜰하게 챙겨준 애가, 병원을 따라다니고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 애가, 그 애가 설마. 그날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 도마에 칼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됐어요. 응, 나간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국을 떠줬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도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면서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낯선 여자가 찾아옵니다. 유진이 언니라고 합니다. 유진이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안방 서랍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유진이가 마트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경호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였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파일 정리를 해뒀다고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파일, 보험 서류 파일, 의료 기록 파일, 색깔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흰 종이 2장이었습니다. 저는 꺼내서 읽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위임자란에 이경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한참 봤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냈는데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명할 때 이응자를 크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명은 이응자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통에 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자리에 꽂아두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볕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생각을 하려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경수가 맞았다. 그 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경수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수를 나무랐습니다. 유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잡아주는 손을 믿으면서 정작 진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등어 사왔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응. 어머님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응, 좋아하지. 저는 대답하면서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가 싱크대에서 고등어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저 등을 보면서 살뜰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등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애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경수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등어 구이를 먹으면서 유진이가 오늘 마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한번 와줘. 경수한테 문자를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수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유진이 언니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언니. 유진이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컸다고,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그 말로 제 마음을 열었는데, 들어오세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미연이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잠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유진이 흔적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없어요. 아침에 나갔어요. 알아요. 없을 때 왔어요. 미연이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유진이가 알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말해봐요. 미연이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미연은 아버지한테, 유진이는 어머니한테 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뒤 돌아가시고 유진이가 혼자 남았다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연도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유진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찾고 나서 유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는데, 미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받아서 봤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서류였습니다. 피신고인 강유진. 혐의는 노인 재산 편취 시도. 그리고 그 아래에 같은 이름으로 된 서류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다른 주소였습니다.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결혼 전에 노인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재산에 접근한 전력이 있다고.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 전에 사라졌다고. 그 다음에 경호 씨를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유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경호 씨도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동생이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제 집안에서 이런 말이 오가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제가 알면서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진이가 나쁜 애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미연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진작 찾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미연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도 있었고 눈빛도 그랬습니다. 뭔가 오래 망설이다가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알아요? 언니가 여기 온다는 거. 몰라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유진이가 알면 사라져요. 아직 서류가 보류 상태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미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큰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저 오늘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유진이가 알면 저도 위험하거든요. 미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피신고인 강유진. 그 이름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2년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아침밥, 병원 대기실, 생일 미역국, 서랍 서류 정리, 도장 위치 확인. 다 퍼즐이었습니다. 저는 그 퍼즐을 보면서 예뻐했습니다. 오후에 경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두고 간 서류를 제 방 이불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늘 반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저는 대답하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불 밑에 넣어둔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경수가 옵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 예고 경수가 옵니다. 그리고 경우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녁에 경수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경수가 들어오자 유진이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저녁 같이 드세요. 형수님, 저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유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풀렸습니다. 그럼요. 저 방에 있을게요. 유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경수한테 이불 및 서류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경수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유진이 언니라는 사람이 왔어. 강미연이라고. 유진이 언니요? 고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부모님 이혼하면서 헤어진 거였어. 경수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면 경호는 알아요? 모르겠어. 경호가 유진이한테 끌려다니는 거 봤는데 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경호 불러야 해요. 같이 얘기해야 해요. 경수가 경호 방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경호가 나왔습니다. 유진이도 같이 나왔습니다. 경수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저 동생이랑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요? 저 빼고요? 네.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 부엌에 있을게요. 유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경수가 경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는 내내 경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함, 그 다음엔 당혹감, 그 다음엔 무언가 무너지는 표정. 읽고 나서 경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경호야. 제가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 이거 몰랐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서류 처리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뭔지 몰랐어? 몰랐어요. 엄마 서류 정리하는 거라고만 했어요. 제가 도장을 찍어준 건 맞아요. 근데 뭔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경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속은 거였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겠죠. 그 마음이 이용됐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눈을 맞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게 보였습니다. 경수와 경호가 앉아서 얘기하는 사이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놓고 부엌 선반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부엌 옆 거실에서 두 아들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 잔 내어다 탁자에 놓았습니다. 두 아들 앞에 하나씩, 제자리에 하나. 경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법무사한테 전화해 봤어요. 위임장 처리 보류 상태 맞고 취소 신청은 어머님이 직접 가셔야 한대요. 언제 가면 돼?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는 차를 들고 있었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컵만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네. 너 유진이랑 언제 그 얘기 처음 했어? 엄마 서류 정리한다고 한 게. 경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서류도 정리해드리고 챙겨드리겠다고.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유진이한테 맡긴 거예요. 도장 쓰는 거 동의했어? 아니요.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무슨 서류냐고 물었는데 세금 관련 서류라고. 경수가 경호를 받습니다. 세금 서류에 왜 엄마 이름이 필요해? 그때는 그냥 믿었어. 형, 나 정말 몰랐어. 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경호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 말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호야, 내가 몰랐던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경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속은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속은 거야. 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서류 사진 몇 장을 띄웠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요. 오늘 법무사한테 추가로 확인한 거예요. 화면을 봤습니다. 대출 조회 기록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신용대출 조회 3건. 날짜가 서로 달랐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명의로 대출 알아본 거예요. 아직 실제 대출이 나간 건 아닌데 조회만으로도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했나 봐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차려준 밥이, 같이 간 병원이, 생일, 미역국이 다 이것을 위한 거였다는 게 그제야 완전히 실감이 됐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허탈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보다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빈 곳에 2년치 기억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다 얘기 끝났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유진이가 탁자를 한번 보더니 경수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금방 풀려고 했는데 이번엔 잘 안 됐습니다. 형님, 그거 뭐예요? 형수님 앉아봐요. 앉으라고요? 앉으라고요. 경수가 2번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경수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여러 가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황함, 계산함, 그리고 아주 잠깐 진짜 미안함 같은 것. 그 마지막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아, 저 드릴 말씀이 오늘은 됐어. 오늘 그 말 안 들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경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그 다음 말들이 묻혔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유진이가 모든 것이 들켰다는 걸 알고 먼저 치고 나옵니다. 예상 못한 말을 합니다. 수돗물을 잠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그 옆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수는 맞은편에 앉아서 유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계산이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계속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뭔가 기대려고 한 것도 있었고,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 인정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경수를 봤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대출 조회하고 위임장 서류 만든 게 그냥 나쁜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호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경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경호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유진이가 경호를 봤습니다. 경호야. 나한테도 거짓말했잖아. 세금 서류라고 했잖아. 엄마 도장 써야 한다고 했잖아. 나 진짜 몰랐어. 믿었어. 경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나 엄마한테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너를 믿었다는 거야. 유진이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2년 동안 저를 위해 밥을 했고 국을 떴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아직 기억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배신이 억울해서인지, 그래도 그 손이 아까워서인지. 엄마, 오늘 더 이야기는 내일 해요. 지쳤을 것 같아서. 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법무사 같이 가요. 취소 신청부터 해요. 알겠어. 경수가 현관을 나갔습니다. 경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더 말하지 마. 네.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경수와 경호가 어릴 때 나란히 찍은 사진. 두 아들이 웃고 있는 그 사진. 오늘 이 집에 두 아들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수와 법무사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유진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볼일 있어. 경수 형님이랑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유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밥 먹고. 어머님. 유진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디서 꺼낸 건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저 이미 계약했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바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다시 들은 것처럼 천천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계약? 전세 보증금 이전이요. 법무사 통해서 어제 오후에 최종 접수됐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보류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서류 확인하러 가실 것 같아서요. 제가 법무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처리 서두른 거예요. 유진이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2년이에요. 2년을 어머님 곁에서 살았어요. 그게 다 봉사예요?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이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년 동안 봐온 얼굴인데 지금 이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 처음에 계산이 있었어요. 근데 살면서 진짜로 어머님이 좋아졌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셨잖아요. 그게 지금 뭔 소리야? 계약했다고 했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2년치 수고비예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식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비. 이 말이 이 아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형님이 이렇게 나오고 저도 제 것은 챙겨야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경우가 나왔습니다. 식탁 위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이가 경우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아, 이게 어제 접수된 거야? 응.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어줬잖아. 그게 이거였어? 경우야,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도와줬다고? 경우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경우가 화내는 걸 봤습니다. 이 아이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유진아, 내가 뭔 서류인지도 몰랐잖아. 세금이라고 했잖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됐잖아. 경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이 돼? 경우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치듯 놓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경우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한테 연락할게. 지금 법무사 가야 해. 경우야, 잠깐만. 잠깐도 없어. 경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아까와 다른 게 들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듣기 싫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이 반쯤 담긴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외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경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일 커졌어. 빨리 와. 다음 챕터 예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미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경수가 30분 만에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탁자 위 봉투를 받습니다. 경우한테 상황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봉투를 집어들고 서류를 받습니다. 읽고 나서 유진이를 받습니다. 형수님, 이게 어제 처리된 거예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왜냐고요?
저 2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어머님 모신 거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수가 잠깐 유진이를 봤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게 보였는데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형수님, 지금 이건 취소돼요. 어머님이 동의 안 한 서류고 위조된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법무사한테 이해 신청하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예요. 어머님 서명이 어머님 글씨가 아니에요. 유진이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 입은 사람 있어요. 경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유진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미연이 두고 간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둔 거였습니다. 유진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왔더라고요. 형수님 언니한테서.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계산이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언니가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여기 왔어요? 유진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렸습니다. 강해 보이던 유진이에게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우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언니가 있어? 고아라고 했잖아. 그건 있었잖아. 언니가 있었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경우가 한참 유진이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저와 경수와 유진이 셋이 남았습니다. 유진이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진짜로 어머님이 좋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하기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경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법무사 가야 해요. 이해 신청해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2년 동안 그 집에서 제일 크게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법무사에서 이해 신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수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경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취소되면 일주일 안에 처리 완료된다고 했어요. 서명 위조 건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응?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집에 돌아왔더니 경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유진이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경수가 들어오자 경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됐어. 이해 신청했어. 경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아침에 계약서 들이밀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을게. 유진이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저 법무사 이해 신청 취소할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수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서명 위조한 거 맞아요. 제가 직접 취소 신청할게요. 그리고 이전 전력건도 제가 직접 어머님한테 설명할게요.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왜? 어머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유진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머님한테 수고비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자꾸 걸려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경우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경수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왜 그 말이 걸려?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진짜로. 그게 계산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도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한테 수고비라는 말은 쓰면 안 됐어요. 저는 유진이를 한참 봤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계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런데 유진이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처음에 고아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헤어지고 혼자 컸어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건지 진짜로 몰라요. 알아. 그 언니한테 들었어. 어머님이랑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밥 차려주는 사람 있는 게 어떤 건지, 누가 아프면 걱정해주는 게 어떤 건지. 저 그게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경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애한테 속았고 7천만 원이 넘어갈 뻔했고 서명까지 위조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을 보면서 화가 안 났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진아. 네. 아까 어머님이 좋았다고 했잖아. 그 말 마저 해봐. 유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좋았어요. 나중에는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볕이 거실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볕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이 밝아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 거짓과 진짜가 섞여 있었다는 거, 그게 더 복잡했습니다.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법무사 취소 신청 직접 하면 이해 신청은 취하할게요. 그리고 이전 전력권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경우가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유진이가 잠깐 경우를 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우야, 미안해. 내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 그게 대답이야? 응. 나한테 실망한 거 맞잖아. 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으면 나 이해해. 경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 천천히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오늘 이 집에 두 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지금 거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밥은 두 아들 분량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거실벽 사진 옆에 새 사진이 하나 붙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해가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맞습니다. 서명을 위조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좋아졌다는 말도, 그 눈물도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67살 먹어서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살다 보면 진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 경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요? 됐어. 반찬 꺼내. 경수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부엌 심부름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더 야무졌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경수야. 네. 너 엄마한테 서운한 거 없어? 경수가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엄마가 유진이 편 들었잖아. 너를 나무랐잖아. 경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엄마 서운한 거 없어요. 엄마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몰랐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서운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섭섭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몰랐던 거라고 했습니다. 경수야. 네. 미안해. 경수가 반찬통을 들고 식탁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하세요. 그런 말은.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와 경수, 경우, 유진이.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유진이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제 그릇에 건더기를 더 떠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다 먹고 경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경우는 뒷정리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탁자를 닦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다들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찡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밥은 먹고 설거지는 하고 그날 밤 유진이가 짐을 쌌습니다. 경우와 둘이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안 들렸다 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유진이가 제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 나갈게요. 응. 경우랑은 좀 더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알겠어. 어머님, 진짜로 좋았어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유진아.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 천장을 이렇게 오래 본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나간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작은 박스 2개. 2년치 살림치고는 가벼웠습니다. 경우가 차로 실어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유진이가 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4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와 비슷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비어 있는 건 똑같이 비어 있는 겁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냉장고로 갔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나마 버틸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경우는 출근했어. 엄마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경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경수야. 네. 고소는 안 할 거야. 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피곤해. 그리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잖아. 고소까지 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엄마가 피해자예요. 알아. 그래도 안 할 거야. 보증금은 돌아왔고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그걸로 됐어. 경수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또 멈추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거면 그렇게 해요. 고마워, 경수야. 뭐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온 거. 경수가 시선을 걷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인데. 그 짧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인데.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졌을지. 어머니가 자기 말을 안 믿어도 유진이 편을 들어도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온 아이였습니다. 저는 경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가 제 손을 봤습니다. 연락 자주 해. 알겠어? 네. 선영이랑도 자주 봐야지. 엄마가 괜찮으면요. 내가 왜 안 괜찮아? 며느리인데. 경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본가 오는 게 힘들어진 다음부터였겠죠. 그날 경수가 가고 나서 저는 거실 벽을 봤습니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경호가 새 식구 찍자고 해서 같이 찍은 거였습니다. 저와 경수와 경호. 셋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다가 눈을 감았고 경수는 어색하게 웃었고 경호는 좀 울었습니다. 그 사진을 두 아들 어릴 때 사진 옆에 붙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경수가 선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영이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밥을 같이 먹다 보니 말이 좀 늘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처음부터 별로였고 한 명은 나중에 별로가 됐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됐습니다. 경호와 유진이는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혼 얘기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미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고는 했습니다. 미연이 잠깐 말이 없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겨울 내내 국을 끓였습니다. 두 아들 분량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냄비를 올렸습니다. 경호가 퇴근하면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수가 주말에 오면 한 자리 더 놓았습니다. 선영이가 같이 오면 반찬을 하나 더 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한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온 뒤로 밥 먹는 소리가 생겼다가 유진이가 나간 뒤로 다시 조용해졌다가 그런데 지금은 또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2년을 속았습니다. 그게 수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믿은 게 잘못이 아니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더 잘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의 눈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눈을,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저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끝.
경우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정한 거야? 네.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일도 있고, 쟤한테 거짓말한 것도 있고, 유진이는 뭐래.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경호야,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경호가 밥을 먹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옆에서 살게요. 같은 동네에. 그래도 돼? 제가 먼저 하고 싶어서요. 엄마 혼자 두면 또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경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또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야,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조금요. 이 녀석? 경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오래 웃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경수가 선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영이가 반찬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색하게 서서 뭘 할지 몰라 하는데 저는 감자를 건네줬습니다. 껍질 좀 깎으라고. 선영이가 감자를 들고 서서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셋이 있었습니다. 저와 경수와 선영이. 냄비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호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형이랑 형수도 왔어요? 사람 많네. 밥 먹고 가. 당연하죠. 경호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냄비 뚜껑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못 끓여요? 국이야. 또 국이에요? 엄마 국 말고는 안 끓여요? 국이 제일 맛있잖아. 경호가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국자로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거실벽에 사진이 2장 걸려 있었습니다. 두 아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셋이 함께 찍은 지금 사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가끔 봤습니다. 보다가 국을 저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